안녕하세요. 달달 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간호국가시험 모의고사 18회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임신 시 자궁 내막 유지, 자궁 수축력 감소, 조산을 예방하는 호르몬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에서의 키워드는 임신 시에 자궁 내막을 유지해서 조산을 예방하는 호르몬 고르라는 거예요. 1번의 옥시토신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자궁 수축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입니다. 네, 2번의 에스트로겐, 얘는 여성 호르몬으로 알고 있죠. 모성에서는 우리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3번의 태반 락토젠, 사람 태반 젖샘 자극 호르몬, 태반도 자극하고 젖샘 자극하는 호르몬이니까 태반 젖샘 자극하면은 유즙 분비와 관련되어 있겠네요. 그래서 수유를 준비하는 호르몬이다. 네. 그리고 태반을 자극하게 되면 태아 성장이랑 관련 있겠습니다. 태아 성장 증진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프로제스테론은 같은 말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황체 호르몬이라고 해요. 황체 호르몬. 얘는 황체를 유지하게 해줘요. 황체 유지. 임신을 지속시켜줘요. 그렇게 해서 임신을 지속시켜주는 호르몬인데 황체 형성 호르몬, 황체 호르몬, 프로제스테론 너무 헷갈리시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금 기억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림을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면은 우리가 여성이 겪게 되는 여성 생식기에서 큰 변화가 한 달에 딱 2번 있죠. 월경이라는 것과 배란이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기가 보통 28일 주기로 해서 월경 이후부터 배란 이전까지를 증식기 또는 난포기, 임신 준비기라고도 해요. 그리고 배란이라는 사건을 이후로 월경 전까지를 우리가 분비기 또는 황체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식기와 분비기는 자궁이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궁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난포기, 그 다음에 황체기, 이거는 난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난소의 입장. 그러면 난포와 황체가 무슨 단어인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난포는 난자가 성장하는 집이에요. 난포 안에서 이렇게 난자가 자라게 돼요. 그리고 황체라는 건 이 난자가 떠난 빈집을 우리가 황체라고 합니다. 색깔 자체가 이렇게 누를 황체 노랗게 생겨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해부학책이나 모성 간호학 책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난소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 안에 난포가 자라서 난자가 돼서 난자가 배출이 돼서 이렇게 난관을 따라서 자궁으로 착상하는 그림. 난자가 배란이 되고 나면 이 난자가 떠난 집을 우리가 황체라고 했죠. 황체가 다시 태화되면 마지막에 백색체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겪을 때 호르몬이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살펴보면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난포 자극 호르몬이니까 난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포를 자극해서 난포가 자라나게 성장하게 합니다. 그럼 이 안에서 이제 난자가 나중에는 난자라고 하는 이 난자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난포가 자라나면서 이 난포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요. 이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을 굉장히 두껍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에스트로겐의 일정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는 건 황체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만들어 달라고 황체 형성해 달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려면 배란이 돼야 되겠죠. 난자가 떠난 빈 집이니까 난자가 배출이 돼야 돼요. 난포에서.
그걸 우리가 배란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난포에서 난자가 배출되게끔 하는 게 황체 형성 호르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황체가 되고 나면 이 황체에선 다시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황체 호르몬이 나와요. 얘는 임신을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라서 분비기가 되면 이 프로제스테론이 자궁 내막을 최대한 두껍게 만들어요. 최대한 두껍게 만들고 영양분도 분비하고 혈관선도 두꺼워지고 분비선도 막 이렇게 늘어나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 자궁 내막에 두껍게 만들어서 이 난자가 착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제스테론, 황체 호르몬이 하는 건 임신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황체의 형태로 계속 황체를 유지하게 해서 황체에서 프로제스테론이 계속 나와서 임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이 자궁 내막이 계속 두터워진 상태로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이렇게 해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궁 내막이 탈락하면서 월경이 반복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의 여성 생식기에는 호르몬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 나오는 우리가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얘들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쵸? 내하수체, 전엽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황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그쵸, 난소에서 나온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하고 우리가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하는 거니까 두껍게 만들어서 임신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고, 프로제스테론은 황체를 계속 유지하게 해주고 임신을 지속시켜 주는 거예요. 두터워진 자궁 내막을 더 두텁게 해서, 그리고 이게 탈락되지 않도록 월경을 시작하지 않게 자궁 내막을 유지해서 조산을 예방하는 호르몬에 해당되는 게 프로제스테론이 되겠습니다. 5번의 프로스타글란딘은 많이 들어보진 않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생리할 때 생리통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될 때 자궁 수축을 도와주는 호르몬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리통을 유발하는 호르몬, 프로스타글란딘. 그래서 1번에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유아에게 광선요법을 시행할 때 간호 방법으로 옳은 거 물어봤네요. 우리 유아에게 광선요법 하는 거는 보통 핵항달 있을 때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푸른 빛을 이용해 가지고 온몸에 골고루 쬐서 우리가 광선요법을 하게 되는데, 1번에 체위 변경을 하지 않는다 했는데 광선요법을 할 때 그쵸, 옷을 벗기고 광선을 골고루 쬐기 위해서 체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황달시 중단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핵황달시에 시행하죠. 그리고 광선요법 할 때 우리가 간호를 보면 수유시에 광선요법 중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얘기고요. 3번 옷을 입고 한다 했는데 옷을 벗기고 광선을 골고루 쬐기 위해서 체위 변경을 하게 됩니다. 단 옷을 벗길 때 어디 부분은 가려준다 그래서요. 눈 손상 방지하기 위해서 눈 가려주고요. 그 다음에 생식기 부위 가려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분을 제한한다 4번은 되어 있는데 수분 보충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한 나지 않도록 주의해줘야 되고요. 5번에 안대를 가리고 한다 했는데 그쵸, 5번은 답이 맞겠습니다. 눈 손상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육기 내에 우리가 빛을 이용해서 온도가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육기 내 온도를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이 빛에 의해서 하나의 체온이 올라가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신생아의 체온을 자주 측정해준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3번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비타민으로 옳은 거 했네요. 1번에 타이아민 했는데 티아민은 비타민 B1이죠. 그쵸? B1. 얘는 부족하면 각기병 걸려요. 각기병. 2번에 나이아신 얘는 B3입니다. B3 그죠?
얘가 부족하면 네, 펠라그라라는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3번의 피리독신, 얘는 비타민 B6입니다. 그죠? 부족하면 말초 신경염이나 뭐 아니면은 빈혈, 빈혈 걸릴 수 있겠네요. 그죠? 4번의 리보플라빈, 얘는 비타민 B2이네요. 부족하면 네, 구각염 걸려요. 5번의 아스코르브산, 얘는 비타민 네, C네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그렇죠. 괴혈병, 대표적인 질병 괴혈병이고요. 그리고 상처 치유 잘 안 돼요. 상처 치유, 그래서 지연이라고 얘기하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요실금 노인간호로 옳은 거 했습니다. 우리가 요실금 걸렸을 때 1번에 보면 케겔 운동 제한한다고 했는데 운동 제한하는 게 아니라 권장해줍니다. 근육 운동해서 근육 꽉 조여주는 운동으로 해서 근육이 힘이 길러져서 요실금 하는 거 좀 방지해주는 케겔 운동 권장. 이번에 방광 세척 했는데 방광 세척은 하지 않고요. 우리가 뭐 규칙적으로 소변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방법이 되겠고요. 3번에 카페인 섭취 권장했는데 카페인 이뇨작용이 있어서 별로 좋지 않죠. 도움되지 않습니다. 4번 낮 동안 수분 섭취 제한했는데 수분 섭취는 제한하지 않아요. 요실금 노인분들이 수분을 먹게 되면은 소변이 자주 나오니까 보통 안 먹으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부적절하게 수분 섭취를 하면 소변이 고농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고농축된 소변이 다시 방광을 불수의적으로 막 수축시켜요. 그러면서 요실금이 더 심해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낮 동안 수분 섭취 제한하지 않고요. 5번 둔부의 피부 상태 사정 맞겠죠. 요실금이 생기면 발진이나 뭐 피부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부를 잘 살펴봐 줍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5번 설사로 탈수증을 겪고 있는 유아간호로 옳은 거 했어요. 1번에 직장으로 체온을 잰다 했는데 설사하고 있으니까 못 재겠네요. 2번 고섬유 식사한다 했는데 금지해야겠죠. 너무 섬유질이 많은 걸 먹으면 설사가 멈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지. 3번에 피부의 탄력성 관찰한다. 맞습니다. 그죠?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겠죠. 설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탈수가 생기면 피부의 탄력성으로 우리가 수분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는지도 사정할 수 있어요. 4번에 전해질 섭취를 제한한다 했는데 수분, 전해질 섭취해줘야겠습니다. 그죠? 탈수를 겪고 있으니까. 5번 또래 아이와 놀게 한다. 설사를 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그냥 몇 번의 설사 말고 탈수증까지 겪고 있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감염성 있는 장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래 아이와 같이 노는 거는 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아이에게도 질환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감염 위험성 때문에 또래 아이와 놀게 하는 건 하지 않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답은 3번이네요. 6번 성홍열에 감염된 아이가 인두통 호소시 간호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6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성홍열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네, 그림으로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죠. 네, 성홍열은 우리 보통 호흡기 분비물이랑 뭐 직접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비말 전파로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증상 자체는 보통 고열, 뭐 인두통, 구토 이런 증상이 있고요. 특징적인 게 이제 발진이 있어요. 발진. 네,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 좁쌀 크기의 발진이 보통 입 주위, 손바닥 여기 제외하고 나타나요. 입 주위에는 이렇게 없어요. 없어. 네, 그리고 딸기혀라고 하는 특징적인 또 증상이 있습니다. 네, 얼굴은 또 홍조가 띄고요. 네, 그래서 성홍열은 이런 발진이 생기는 게 특징적인 거구나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증상을 좀 살펴보면 증상은 고열, 그리고 인두통이 굉장히 심해요. 인두통, 그다음에 뭐 구토,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뭐 특징적인 피부에 나타난 입주변 제외한 발진, 그다음에 딸기혀, 딸기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럼 간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격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비말 전파 아니면 호흡기 분비물이랑 이렇게 직접 접촉해가지고 생길 수 있어서 격리해야 되고요. 고열나고 하니까 안정시켜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두통이 너무 심해. 구토도 있고 인두통도 너무 심하니까 유동식 같은 거 줘야 될 거고요. 대신에 이제 고열량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에 반응이 있으니까 항생제 처방해서 치료를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인두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생리식염수로 입을 이제 헹궈내는 함수할 수 있겠다. 그럼 1번에 수분을 제한한다 했는데 수분 제한하지 않네요. 그죠? 수분 제한하지 않고 활동 격려한다 했는데 격려하지 않고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격리해야 되고요. 자극적 음식 제공한다 했는데 자극적 음식 주지 않겠습니다. 4번 따뜻한 생리식염수로 함수한다. 목 아프니까 도움이 되겠고 5번 통증 부위 피부에 국소마취 연고를 도포한다고 했는데 피부에 발진이 났다고 해서 피부가 아프지는 않아요. 그래서 답은 안 되겠고요. 답은 4번입니다. 7번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낙상이라는 건 넘어지거나 어딘가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이럴 수 있는 환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1번에 A형 간염 이거는 뭐 전혀 상관없죠. 대상포진 이것도 그렇고 역류성 식도염 알레르기성 비염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낙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3번에 메니에르병이 여기 해당되는 답인데요. 얘는 어지럼증이 있어요. 어지럼증. 발작성 어지럼증이 있어서 증상 중에 어지러우면 미끄러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귀 쪽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청력이 떨어지고요. 이명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귀에는 우리가 평형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발작성 어지럼증 생길 수 있다. 메니에르병 답이 되겠습니다. 8번 성인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2인 시 15대 2로 심폐소생술을 교대로 한다 했는데 성인의 경우에는 30대 2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겠고요. 2인 시 15대 2로 심폐소생술 교대로 하게 되는 경우는 소아의 경우인데 소아일 때 2인 구조자 2인 구조자 또는 의료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안 되겠고 2번에 심장 충격 시행 시 시행자는 환자의 손을 꽉 쥐도록 한다 했는데 심장 충격을 딱 줄 때는 환자에게서 떨어져야 되겠죠. 꽉 쥐도록 한다 아니고 3번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유두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한다 했는데 맞습니다. 3번은 답이고요. 4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1분마다 리듬 분석이 아니라 2분마다 5번에 심장 충격 후에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심장 충격 후에는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하게 되어 있죠. 답은 3번입니다. 9번 백내장 시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거 있어요. 백내장은 우리 수정체 혼탁이죠. 수정체에 혼탁이 오는 건데 이 동공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백색의 흐린 혼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시력이 떨어지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죠. 잘 안 보일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의 시력 저하가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눈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홍채는 수정체의 만곡을 조절한다 했는데 그림을 보면서 조금 이해를 해볼게요. 홍채는 수정체의 만곡을 조절한다고 했는데 수정체의 만곡을 조절하는 거 여기가 우리가 수정체죠. 이것의 두께 얇았다가 두꺼워졌다가 하는 것을 담당하는 건 여기 있는 모양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홍채가 아니라 모양체가 맞겠고요. 2번 황반에 상을 맺혀주는 중심아가 있다. 황반은 우리 눈 안쪽의 망막에서 시력이 가장 뛰어난 부분이죠. 뛰어나고 예민하고 선명한 부위입니다. 여기에 이제 상을 맺혀주는 중심아가 있다. 2번은 답이 맞고요. 3번 맥락막은 안쪽의 시신경을 망막에 전달해준다 했는데
망막이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보이시는 네, 이 부위 망막이 시각적인 상을 받아가지고 이 시신경 쪽으로 뇌로 전달을 해줍니다. 시신경을. 그래서 답이 아니겠고요. 4번 모양체는 안구의 영양 공급을 담당한다 했는데 모양체는 여기였잖아요. 안구의 영양을 담당하는 건 네, 우리 여기 있는 이 맥락막, 네, 공막 밑에 있는 맥락막층이 안구의 영양도 담당하고 네, 여기 있는 또 유리체가 우리 눈의 모양도 유지하지만 안구 영양도 또 공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안 되겠고요. 5번 망막은 눈의 가장 바깥에 있는 구조이다 있는데 가장 바깥에 우리 눈을 싸고 있는 흰색의 질긴 막은 네, 공막이죠. 공막.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이 각막. 여기가 가장 바깥에 있는 구조물이니까 네, 10번의 답은 그렇죠. 2번 황반에 상을 맺혀주는 중심화가 있다. 답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골절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시키는 이유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네, 뭐 복부팽만이랑은 상관이 없겠고요. 네, 경련이 증가되지는 않겠죠. 경련이 있다고 하면은 안정을 시키니까 감소될 확률이 높을 거고요. 골편 이동 증가도 아닐 거고요. 혈액순환 억제시키지 않고 5번에 주변 조직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5번이 맞겠네요. 그래서 부러진 부위를 우리가 부목으로 고정해서 근육이나 뭐 신경, 네, 그 다음에 혈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끔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러진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서 이런 뼈가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또 통증이 생기는데 그 통증을 또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의 증상이 우려되는 60대 여성에게 필요한 영양소로 옳은 거 했네요. 1번에 골밀도 감소, 골다공증 증상, 퇴행성 관절염, 고관절 골절, 네, 골다공증, 네, 골밀도 감소 뭐와 관련이 있나요? 네, 그렇죠. 칼슘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섭취를 증가시킨다. 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당뇨 환자의 혈당 천자시 적용 방법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1번 손을 따뜻하게 30에서 60초 정도 잡아서 네, 마사지 해준다. 이거는 맞겠네요. 그죠? 따뜻하게 해서 네, 잘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 혈액이. 2번 천자 후 주위를 꾹꾹 눌러서 짜준다 했는데 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 혈당 천자할 때 강하게 눌러서 짜면은 이게 세포액 같은 게 같이 나와서 혈액이랑 섞이면서 네, 측정치가 부정확합니다. 측정치 네, 부정확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3번 손가락으로 안 되면 발가락으로 한다 했는데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당뇨발 이런 것들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뇨 자체가 말초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발 부위나 이런 데가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기면 생겼는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죠. 그러면서 괴사되기도 하고 그래서 당뇨 환자의 발 관리는 굉장히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 안 되면 발가락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고 4번 말초 주위에 뼈에서 한다 했는데 뼈 아니죠. 그렇죠? 우리 손가락 끝 쪽에서도 측면 쪽에 여기가 피도 잘 나고 통증도 덜하다 그랬어요. 5번 알코올 솜으로 닦고 알코올이 남아있을 때 천재한다 했는데 알코올 말리고 우리가 찌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네, 14번 분만 2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분만의 과정에서 1기부터 우리가 네, 4기까지 그림을 좀 보면서 쉽게 기억을 해보자고요. 네, 분만 1기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개구기라고 하는데, 그죠? 네, 진통 시작부터 완전 개대, 자궁경부가 열리는 시기까지를 우리가 네, 분만 1기라고 합니다. 분만 2기는 네, 만출기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우리 완전 개대에서부터 자궁이 열리고 그 다음에 태아가 나오는 그 시기까지 태아 만출까지를 우리가 분만 2기라고 하겠습니다. 분만 3기는 태아가 이제 다 나왔어요. 아기는 탄생했고요. 태반 만출기라고 하는데 이제 태반이 나오는
것까지 태반이 나오는 것까지를 분만 3기라고 합니다. 분만 4기는 이제 분만 후에 한두 시간 지난 회복기입니다. 출산 후 초기 회복을 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요 그림을 좀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죠. 그래서 1번에 완전 개대에서 태아가 나오기까지, 태아가 나오기 전 개대될 때까지는 우리 1기라고 그랬고, 태아가 만출될 때까지는 2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맞네요. 1번이. 네, 2번에 태아 만출부터 태반 만출까지, 태반이 나오기까지는 그쵸 3기. 네, 그리고 진통 시작부터 자궁이 완전 개대되는 시기는 1기. 그다음에 분만 후에 태반이 다 나오고 나오고 난 다음에 분만 후에 한두 시간까지를 우리는 4기. 5번에 태반과 탈락막 기타 부속물이 배출된 태반이 완전히 나오기까지는 우리 3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화상 환자 간호시 우선적인 응급처치로 옳은 거 했어요. 화상을 입었을 때 우리가 화상 부위를 좀 차갑게 해서 식히는 게 일단 먼저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찬물에 담그거나 아니면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식혀줘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멸균 꺼즈 이용해서 덮어주고 뭐 병원으로 이송하면 될 겁니다. 1번에 화상 부위에 접착성 붕대 감는다 이런 것들 맞지 않겠네요. 2번에 화상 부위에 달라붙은 옷을 막 억지로 이렇게 제거하는 거 주위 조직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안 되겠고요. 3번에 화상 연고 도포한다 있는데 연고 같은 거 도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4번에 멸균 꺼즈를 화상 부위에 덮어준다. 4번은 맞네요. 5번은 화상으로 인해 나타난 수포를 터뜨린다 했는데 수포 자체는 감염 위험성 올라갈 수 있어서 우리가 수포 터뜨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6번 소화성 궤양 환자의 간호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흡연을 줄이고 금주시킨다. 네, 맞습니다. 2번 자기 전에 우유를 먹인다 했는데 우유 자체는 일시적으로는 위산이 굉장히 그냥 중화하는 것 같은데 우유 자체에 단백질 뭐 이런 지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산이 분비가 잘 됩니다. 위산 분비가 촉진돼요. 그러면 위산이 더 많이 나오니까 궤양을 더 자극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안 좋아요. 자기 전에 우유 먹고 하는 거. 3번에 아침에 홍차를 마시게 한다 했는데 홍차 자체에 우리 카페인 섞여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위산 증가시켜서 불편감 유발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아스피린 복용시킨다 했는데 항응고제 때문에 아스피린 자체가 항응고제죠. 그래서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5번에 저단백, 저지방 식사를 하게 한다 했는데 궤양이니까 상처를 빨리 낫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좀 많은 거, 고단백, 고비타민, 그 다음에 소화되기 쉬운 음식,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소량씩 자주 규칙적으로 먹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같은 거 금지하고 뭐 탄산음료 이런 거 안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7번 신장에서 나오는 호르몬과 효소의 역할이 옳게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레닌, 혈압 조절, 신장에서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혈압을 조절하는 거 맞습니다. 2번에 트립신, 지방 소화라고 했는데 트립신 자체는 췌장에서 나오고요. 그죠? 지방이 아니라 단백질을 소화시킨다. 3번에 항이뇨 호르몬은 산염기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항이뇨 호르몬은 어디서 나와요? 그렇습니다. 아주 똑똑해요. 내하수체 전엽에서 나옵니다. 전엽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내하수체 후엽에서 나오죠. 후엽에서 나오고 소변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4번 알도스테론 방광이완이 아니라 얘는 무기질 농도 조절하는 무기질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어디서 나오냐? 부신 피질, 겉껍질에서 나와요. 5번에 에리스로포이에틴, 얘는 소변량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요. 신장에서 나오는 건데 적혈구를 잘 만들어내라. 적혈구 만들어 하고 생성을 촉진하는. 신장에서 그렇다고 적혈구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건 조혈세포가 만들어지는 데는 골수죠, 골수. 그래서 적혈구를 만들어요 하는 이런 물질들이 신장에서 나오는데 그게 에리스로포이에틴이다. 1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8번 노인의 영양 관리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포화지방 섭취를 늘린다 했는데 네, 지방을 먹을 거면 우리는 보통 네, 혈관 건강이 좋은 불포화 지방을 먹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네, 보통 뭐 들기름, 뭐 이런 것들, 올리브유, 뭐 이런 것들 있죠. 1번에 그래서 포화지방 섭취를 늘린다. 포화지방 버터 이런 거니까 안 돼요. 뭐 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 2번에 칼슘 섭취를 제한한다 했는데 네, 아닙니다. 그죠? 늘려야 되고 3번 총열량 섭취 낮춘다. 맞습니다. 활동량이 노인이 되면서 줄어들고 또 기초대사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열량 섭취 좀 낮춰주는 게 맞겠어요. 4번에 단당류 섭취 늘린다 했는데 단당류는 우리 설탕, 뭐 꿀,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다당류 먹을 거면 다당류. 그래서 뭐 곡물, 옥수수, 뭐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것들. 5번에 단백질 섭취 증가시킨다 했는데 이 단백질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5번 선지 좀 헷갈리겠네요. 양질의 단백질을 먹는 게 훨씬 더 몸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의 기능이 노인이 되면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 흡수 능력도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흡수도 좋고 활용도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먹어주는 게 좋겠다. 5번 좀 헷갈리긴 합니다. 1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출산한 지 15일 된 산모의 오로 색깔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산후질 분비물 색깔로 오른 거 있는데요. 15일 된 산모.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은 보통 분만 후 3일 정도 되면은 네, 적색 산후 분비물 나오죠. 적색 산후 분비물 나오고 빨갛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갈색으로 변할 겁니다. 그죠? 갈색 산후 분비물. 그 다음은 그냥 허옇게 백색 산후 분비물. 그래서 적색이 나오는 건 분만 후 3일까지이고요. 갈색은 네, 4일째부터 10일. 백색, 허옇게 나오는 건 10일에서부터 3주까지. 네, 적색은 그래서 혈액, 뭐 점액, 그 다음에 양수 이런 것들 나올 거고요. 네, 갈색으로 변하면 이 혈액 성분이 좀 감소하면서 혈장의 성분이 좀 늘어난다. 갈색으로 좀 옅게 바뀌는 거니까. 네, 그다음 백색 산후 분비물은 네, 양도 줄어들고요. 네, 그다음 색도 하얗게 변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15일 됐다라고 했으니까 15일 된 산모의 오로 색깔로 오른 거 네, 백색에 해당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네, 20번 국소마취제로 사용되는 약재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에 리도케인 맞네요. 네, 국소마취일 때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부정맥일 때도 또 응급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에 아스피린은 항응고제, 네, 뭐 해열 진통제에 속하기도 하겠네요. 그죠? 네, 3번에 아트로핀은 우리 수술 전에 기도 내의 분비물 분비물 억제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4번 디곡신 강심제로 알고 있죠. 5번에 니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글리세린 너무 유명한 협심증 약입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어요. 21번 여성의 일반적인 요로감염 예방 교육 내용으로 옳은 거 했네요. 1번에 질세정은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질세정 권장하지 않고요. 2번 성교 후 소변 보기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니까는 소변을 봐서 균 같은 게 있으면 조금 이렇게 흘려보내서 씻겨나가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3번에 간헐적인 자가도뇨 실시. 이거는 아니겠네요. 그죠? 4번에 수분 섭취 제한하지 않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겠고요. 그죠? 네, 5번에 배변 후 뒤에서 앞으로 닦는 게 아니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앞에서 뒤로 닦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항생제를 복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건 아니겠네요. 항생제는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하는 거니까 뭐 복용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선지에서 답을 고르게 되면은 그쵸 2번 성교 후에 소변 보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노인이 음식을 먹다가 호흡곤란으로 목을 잡고 답답함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때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처치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음식을 먹다가 호흡곤란이 왔기 때문에 네, 질식의 위험성이 있겠네요. 그죠? 이때 우리는 하임리히법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복부를 힘차게 밀어 올리는 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23번 가늘고 예리하며 깊게 찔린 상처로 오른 거 했습니다. 1번에 열상 했는데요. 열상은 피부가 찢어진 거죠. 네, 피부가 찢긴 겁니다. 찢어진 것. 네, 2번에 자상이 맞죠. 깊게 예리하고 가늘고 예리하면서 깊게 찔린 상처. 네, 자상이고요. 좀 헷갈리지만 좌상이라는 거. 네, 얘는 세게 맞아서 생긴 거. 네, 세게 맞거나 뭐 아니면 오래 눌리거나 한 건데요. 보통 뭐 낙상 아니면 자동차 사고 이렇게 쿵 하고 세게 맞거나 해서 생긴 상처 좌상입니다. 네, 4번의 찰과상 얘는 피부가 스크래치, 긁힌 거죠. 피부가 긁힌 거. 네, 5번의 절상, 아주 친절하게 한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벤 상처. 그래서 칼이나 우리 유리 같은 날카로운 물체에 벤 거. 이걸 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늘고 예리하며 깊게 찔린 상처는 자상이다. 답은 2번입니다. 24번 우울증 환자의 간호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자살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했는데 우리가 우울증 환자에게는 보통 무리한 요구, 비난 이런 거 자극하지 않습니다. 2번 감정을 지지하면서 동정심을 표현한다 했는데 네, 동정심은 너무 불쌍히 여기는 그 감정이잖아요. 그죠? 환자를 존중하는 감정을 가져야겠죠. 동정심은 맞지 않겠고요. 3번 약물 치료를 하면 완치할 수 있다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닐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의사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의사 치료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이해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치료 기간이 긴 병이죠.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하게 되면 병을 이겨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에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 맞겠습니다. 5번에 왜 그런 병에 걸렸느냐고 훈계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자극적인 얘기, 무리한 요구 이런 것들 하지 않는다. 답은 4번입니다. 네, 25번 고온에서 장시간 작업 시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이때 의심해서 볼 수 있는 질환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탈수, 수분 전해질 불균형 했는데 네, 고온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거니까 땀을 많이 흘리게 되겠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뭐 나트륨, 칼륨,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수분, 전해질 불균형 올 수 있어요. 탈수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어깨 결림, 골격 통증, 수익은 경축했는데 여기에서 설명하는 게 있게 고온에서 장시간 작업했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수익은 경축은 근육이 이렇게 근육 경련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련이 온다는 건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열 경련에 해당이 돼요. 열경련. 그쵸? 고온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 열경련. 보통은 그래서 처치를 할 때 우리가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탈수, 수분 전해질 불균형이 왔으니까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분 공급 해주고 뭐 이온 음료 이런 것들 이온이 전해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온 음료 마시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경련이 일어난 곳에 뭐 근육 마사지 이런 것들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이 증상, 네, 열경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6번 노인 환자의 낙상 방지 간호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큰 슬리퍼 제공한다 했는데 네, 슬리퍼도 안 좋지만 더군다나 큰 거는 네, 안 좋겠죠. 낙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발에 맞는 신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 더 좋겠고요. 2번 침대 높이를 항상 높게 놓는다. 높게 하면 할수록 낙상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칠 수 있는 위험성도 훨씬 더 올라갑니다. 3번 조명을 어둡게 한다 했는데 네, 어두우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간접 조명이 좋겠고요. 4번 바닥에 물을 흘릴 경우 바로 닦는다. 맞습니다. 낙상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간호. 5번 취침 시 난간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항상 올려줘야지만 네, 낙상하지 않게끔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간호가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네, 27번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격리 지침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에 음압병실에 격리시킨다 했는데, 네, 음압병실에 격리시키는 경우는 보통 결핵 환자의 경우에 호흡기 감염이 있으니까, 네, 음압병실에 격리를 하게 되겠고,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내성이 생긴 방코마이신, 항생제의 이름이잖아요. 항생제가 방코마이신을 써도 안 듣는 거예요. 여기에 내성이 생긴 장알균 환자에 대한 의료지침, 이거는 이제 접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균의 접촉. 그래서 접촉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1번에 음압병실에 격리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격리하면 돼요. 일반 격리. 2번에 의료진이 병실에 들어갈 때는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했는데, 네, 그냥 일반 마스크 착용하면 돼요. N95 마스크는 그쵸, 호흡기 감염이랑 관련되어 있는 결핵 환자일 때 그쵸, N95 마스크 착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 마스크 착용하면 되겠고요. 3번에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장갑을 착용한다. 예, 맞습니다. 접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이 될 수 있어서 장갑 착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3번 맞겠고요. 4번 가운과 마스크는 병실 나온 후 즉시 벗는다 있는데 나오기 전에 벗어야겠죠. 병실에서 격리하고 있으니까. 5번 대변 검사 시 1회 음성이면 격리 해제된다라고 했는데, 네, 3회는 돼야 되고요. 이 3회도 네, 3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대변 검사를 3번 했는데 연속 음성으로 나온다 그러면 격리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28번 측위 시 욕창 부위로 옳은 거 했어요. 측위는 옆으로 돌아 눕는 거잖아요. 옆으로 누워 있을 때 잘 생기는 거, 그쵸? 대전자 부위, 골반 있는 옆쪽에, 그 다음에 복숭아뼈, 어깨 이런 부위는 옆으로 누웠을 때, 측위일 때 잘 생기는 부위고, 유방은 복아예요. 엎드려 누웠을 때, 청골은 바로 누웠을 때, 똑바로 누웠을 때, 앙와일 때, 앙와이. 네, 치골혈압 있는 부분은 엎드렸을 때 뭐 완전히 호발 부위는 아닐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측위와는 상관없겠고요. 후두부도 똑바로, 머리 뒤쪽이니까 똑바로 누웠을 때, 앙와일 때 호발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9번 발목 염좌 시 얼음찜질을 해주는 이유로 옳은 것은 했는데, 염좌일 때, 네, 차가운 거 대주는 거. 근육 이완을 시켜줄 수 있는 건 핫팩이 더 맞겠죠, 그죠? 근육 이완되는 거. 그다음에 부종 감소는 맞습니다, 그죠? 붓기를 좀 줄여주는 거, 통증 줄여주는 거, 아이스백의 효과일 거고. 3번 신경계 조절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신경계가 조절되는 게 증가된다는 건 우리가 신경계, 말초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혈류를 막 늘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긴장도 줄어들게 되고요. 혈류도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통증도 좀 줄여주는 핫팩이 해당이 되겠네요. 핫팩. 4번에 화농 촉진, 얘도 농이 되는 걸 촉진시켜주는 거, 염증을 막 더 빨리 일어나게 하는 거 핫팩이 해당이 되겠고요. 혈액순환 증진, 얘도 핫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네, 30번 연화장애를 동반한 뇌졸중 환자의 구강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연하장애, 그러니까 꿀꺽꿀꺽 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가 문제가 있는 뇌졸중 환자의 구강 식사를 돕는 방법. 1번 수분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했는데, 네, 물기가 너무 많으면 주르륵 하고 이렇게 흘러서 기도로 넘어간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음식 자체는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번에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음식을 제공한다 했는데, 네, 뒤로가 아니라 고개를 앞으로 살짝 숙인 자세가 꿀꺽하고 넘기기가 좋아요. 네, 그림을 잠깐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지요. 네, 우리가 그 호흡기랑 소화기관의 구조적인 위치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음식물을 꿀꺽하고 삼키면 네, 식도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하고 공기를 들이마시면은 공기가 기도로 이렇게 내려가요. 네, 그렇게 되는데 구조적으로 앞쪽에 이렇게 앞쪽에 기도가 있고요. 뒤쪽에 식도가 있어요. 근데 고개를 앞쪽으로 이렇게 숙이게 되면은 식도길이 훨씬 더 넓어지고요. 식도길이 넓어지고 기도는 좀 좁아집니다. 이렇게 탁 닫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좁아져서. 그래서 기도길이 훨씬 더 많이 넓어져서 음식물을 삼키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숙인다. 숙이면 네, 식도길이 훨씬 더 많이 열리고 네, 기도가 앞쪽에 있는 기도길이 닫히면서 이렇게 좁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인 자세 자체가 네, 꿀꺽하고 잘 넘어간다. 3번 마비 없는 쪽으로 음식을 제공한다 했는데 맞네요. 그죠? 마비가 없는 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제공해야 잘 씹을 수 있겠어요. 4번 누운 상태에서 음식 제공한다. 안 되죠. 반자 위로 앉은 자세에서. 우리 일반적인 성인들도 밥 먹을 때 앉아서 먹잖아요. 그죠? 근데 연화장애가 있는 사람을 누워서 먹이면 안 되겠죠. 5번에 위 잔여물 확인 후 음식 제공한다 했는데 이거는 네, 연화장애랑은 상관없고 우리 네, 코 위간, 뭐 비위간 이거 할 때 상관 있었던 선지네요. 답은 3번입니다. 네, 31번 자궁절제 수술 전후에 간호조무사가 취할 수 있는 보조 활동으로 가장 옳은 거 물어봤네요. 1번에 수술 전에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네, 동의서 받기 했는데 동의서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죠. 네,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2번에 수술 전에 속옷 탈의 돕기 네 맞습니다. 그쵸 도와주는 거. 3번 수술 후 24시간 침상 안정시키기 네, 우리가 24시간 침상 안정하세요. 이런 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네, 간호사가 하는데 보통 간호사가 세운 간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업무를 보조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어떤 걸 실행해야 될 때 그것들을 업무를 보조해주면 돼요. 그래서 수술 후 24시간 침상 안정시키기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4번 수술 전에 국소 마취제 투여하기 이것도 투여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5번에 수술 후 환자 퇴원시키기 네, 퇴원시키는 것도 이렇게 선지가 좀 적절하지 않아요. 말을 표현하는 게 좀 헷갈리게 해놓기는 했는데 환자 퇴원시키기보다는 퇴원은 처방을 네, 의사 선생님이 내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면은 퇴원을 시키는 과정은 이제 간호사가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한테 맞는 선지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네, 입퇴원을 돕기라는 말이 좀 더 적절하겠습니다. 입퇴원 돕기. 네, 제가 어제 우리 어머님이 그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하면서 간호간병 통합 그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1년의 과정들을 쭉 어제 하루 동안에 겪었는데 겪다 보니까 요 의미들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동의서는 의사가 와서 받고요. 어머님이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속옷들을 막 탈의하기 위해서 간호간병 통합이다 보니까 의료 인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간호조무사 선생님부터 해서 네, 보조 인력까지 해가지고 네, 와서 이제 속옷을 탈의하기 위해서 조무사 쌤이 와서 막 도와줘요. 그리고 24시간 침상 안정하세요. 척추 마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척추 마취를 했으니까 4시간 동안 침상 안정하시고 뭐 머리를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설명들은 간호사가 와서 해요. 간호사가. 국소 마취제 투여하기 했는데 이런 것들은 네, 마취제 투여하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퇴원을 하게 되면은 퇴원을 시키는 것도 그렇죠. 입퇴원을 도와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퇴원시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선지가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31번에 해당되는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32번 침 적용 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유침 시 1분 이내로 유지한다 했는데 유침이라는 건 네, 침을 유지하는 거예요. 침 유지. 침을 꽂아놓고 유지하는 시간은 1분 너무 짧죠. 생각해도. 보통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유침 시간이 되겠고요. 2번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했는데 체위 변경 자주 하게 되면은 침을 꽂아놨는데 그쵸.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누운 자세를 유지하는 게 맞겠어요.
3번에 훈침 시 침 제거 전 상체 올린다 했는데 올리지 않아요. 훈침이라는 건 현훈 증상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현훈 증상은 어지러울 훈자, 그러니까 어지러움과 관련되어 있어요. 훈침이라는 건 침을 맞고 어지러움증이 막 심하게 생긴 거죠. 상체를 올리면 더 어지럽고 힘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눕혀야 돼요. 틀렸고요. 4번 침을 알코올로 닦고 재사용한다 했는데 요즘에 우리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가면 침을 알코올로 닦고 재사용하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닦고 재사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고압증기 멸균시켜야 됩니다. 증기 멸균 소독해야겠죠. 멸균기에 넣고 고압증기 멸균 돌려야 되고요. 보통은 요즘에 일회용 침 사용하죠. 일회용 침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일회용 침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알코올로 닦고 사용할 거면은 고압증기 멸균 돌려야 된다. 네, 틀렸네요. 5번에 발침 시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빼준다. 그렇죠. 발침을 할 때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빼주는 거. 네,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네, 33번 혼합 약재에 물을 넣어서 끓인 것으로 치료 시 효과가 빠른 거 했습니다. 네, 1번에 고제 했는데 고제는 우리 진하게 달여가지고 반유동 상태로 만든 거죠. 뭐 꿀 넣고 설탕 넣고 이렇게 농축시켜가지고 거의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반유동 상태로 만든 거예요. 경옥고 같은 거. 2번 산재. 산재는 가루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선지에 나올 때는 마른 약재로 새말로 해서 뭐 채로 쳐서 고르게 혼합시켰다 이런 말 들어가면 산재에 해당이 되고요. 3번 탕제. 탕제가 맞네요. 그죠? 혼합된 약재 물을 넣어서 끓인 거. 네, 급성기에 우리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탕제입니다. 주제. 얘는 알코올, 술이네요. 그죠? 알코올용에 뭐 여기다 넣고 추출했다 이러면은 주제에 해당이 돼요. 환제는 환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물을 분쇄한 가루에다가 이렇게 꿀, 물, 뭐 풀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일정한 크기로 한약을 만든 거 환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34번 치익은 이 뿌리의 겉면을 둘러싸고 있으며 치아를 악골에다가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 네, 악골의 고정 이거 시멘트 뭔가 진짜 고정시켜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답은 3번이 맞아요. 백악질. 1번의 범랑질, 사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치아 맨 바깥층 씹을 때 닿는 부분이 사기질이고요. 2번에 치은, 잇몸. 이거는 잇몸 뼈랑 치아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죠. 싸고 보호하고 있는 거 치은염 할 때. 4번에 상아질은 신경을 보호하는 완충지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범랑질의 충격을 흡수하는 층이 상아질이 되겠고요. 네, 치수는 신경, 혈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데죠. 치수. 네, 답은 3번입니다. 네, 35번 스케일링 치석 제거 후에 교육으로 옳은 거였어요. 1번 한동안은 실릴 수 있다고 교육한다. 맞습니다. 실릴 수 있어요. 그죠? 2번 통증이 있으면 양치질을 하지 말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은 통증 있을 수 있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잇몸에 불편함이 있고 피가 날 수 있는데 이렇더라도 양치를 안 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치태가 쌓여서 잇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양치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다 아니고 3번에 뜨거운 것은 먹어도 된다고 교육한다 했는데 네, 자극적인 거, 뭐 뜨거운 거, 매운 거 이런 거 피해야겠어요. 2, 3일 정도는 피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5번에 이것도 틀렸네요. 4번에 통증이 있으면 손가락으로 잇몸을 마사지하게 한다 했는데 손가락이나 이런 것들로 잇몸을 만지거나 뭐 치아를 만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36번 비위관, 코위관으로 영양 공급 중 구토를 하는 환자에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간호로 옳은 거 했네요. 1번에 공급 중단, 구토를 하니까 공급 중단 맞아요. 그쵸? 우리가 이 비위관으로 영양을 줄 때 환자가 반응이 어떤지, 뭐 섭취량 아니면은 뭐 팽만감, 배가 불러온다든지 아니면 구토하는 것들 이런 것들 살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반자이로 주입하고 한 30분 동안 앉아있게 하고요. 토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또 소화를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자이로 앉혀둡니다. 근데 이제 주입하다가 이런 구토, 뭐 아니면 청색증, 이런 증상 나타난다 그러면은 공급을 주입하는 거 중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37번 성인에게 청정관장을 시행하려고 한다. 그 방법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에 좌측 심즈 자세를 취한다. 맞습니다. 그죠? 좌측으로 우리가 심스제이 취한다 했어요.
2번 입을 다물고 코로 숨쉬게 한다 했는데 입을 다물고 코로 숨쉬게 한다. 코로 숨쉬게 한다.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후 해서 심호흡 아니면 아 소리 내게 하거나 해서 우리가 긴장을 좀 이완시켜 주기 위해서 네,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한다. 네, 3번 직장 튜브를 2.5cm 삽입한다 했는데 직장 튜브가 들어가는 길이는 보통 7에서 한 10cm 정도는 들어가야 되고요. 4번 관장액 주입 후 1시간 동안 참게 하는 거는 아니죠. 청정관장은 보통 10분 후 10분, 15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10분 후 배설하게 하면 되고요. 5번 관장통을 항문에서 80cm 이상 든다 했는데 네, 관장통은 보통 40에서 60cm 정도 높이로 해주면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38번 배뇨 시작이 어려운 환자의 배뇨 자극 방법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에 이뇨제 투여한다 했는데 자연 배뇨를 우리가 격려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뇨제까지는 투여하지 않고요. 2번 수분을 제한한다 했는데 네, 의사의 허락이 있으면 격려하는 게 맞겠죠. 3번 찬물을 회음부에 부어준다 했는데 찬물이 아니라 네, 이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따뜻한 물을 부어준다. 네, 4번 정상적인 배뇨 자세 취하게 한다. 특별한 문제 없으면 이렇게 해주는 게 배뇨하기에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좀 쉬워지겠죠. 5번 방광, 위, 등 쪽을 두드려주는 게 아니라 방광 부위를 가볍게 눌러주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답은 4번입니다. 39번 고압증기 멸균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네요. 1번 종지는 세워서 물이 담기게 한다라고 했는데 네, 물이 고일 만한 기구는 거꾸로 이렇게 엎어놔야겠죠. 그렇죠? 고이지 않게 하려면. 2번 물건을 빽빽하게 가득 담는다 했는데 증기가 골고루 침투하게 하려면 이렇게 뭐 가득 빽빽하게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겠습니다. 쌓을 때는 증기가 침투할 수 있게 쌓으면 좋겠고요. 3번 뚜껑이 있는 캔은 뚜껑을 닫아서 소독한다 했는데 안에도 다 소독이 되게 하려면 뚜껑을 열어서 하는 게 맞겠고 4번 겸자 끝을 오물인 후 종이에 싸서 소독한다 했는데 네, 오물이지 않아요. 네, 종이도 해당되지 않고 네, 오물이지 않고 끝을 벌려서 싸면 되겠습니다. 5번에 멸균 표시지의 색이 불분명한 것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 인디케이터를 사용해서 네, 소독 물품을 돌릴 때 이런 식의 그 테이프를 붙이잖아요. 그쵸? 멸균이 되고 나면은 색깔의 선이 분명하게 이렇게 검정으로 변하게 되는데 색이 불분명한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네,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네요. 40번 손위생 방법 중에 물 없이 사용하는 네, 손소독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거 했네요. 물 없이 사용하는 거. 1번 혈압 측정 후 맞습니다. 그죠? 혈압 측정 후 맞고 2번 혈액이 묻었다. 뭐 체액이 묻었다. 아니면 눈에 보이는 오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 손소독제로 네,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손소독제만으로도 안 되고 화장실 이용하고 나면은 묻겠죠. 손에. 그다음 아포균 이런 것들 묻었을 때 네, 눈으로 보이는 오염물질 묻었을 때 손소독제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 팔꿈치 등에 이용되는 붕대법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팔꿈치, 발꿈치 이런 관절 부위에 맞는 거는 그쵸. 1번에 팔자 붕대가 해당이 되겠네요. 2번에 사행대, 경사 붕대는 이렇게 중첩되지 않게 감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게 아니고 4번에 나선 붕대는 우리가 굵기가 비슷한 곳에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쵸? 환행대는 우리 붕대 적용할 때 처음 시작이랑 마지막에 사용하는 게 환행대. 나선대에서 한 번 더 절정 꺾는 거예요. 그쵸? 굵기가 급변하는 종아리 같은데 우리 나선 절전대 이용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 침대 세발의 방법으로 옳은 거 했네요. 1번 촘촘한 빗으로 머리카락을 빗긴다 했는데 촘촘한 빗이 아니라 엉성한 빗. 그래서 많이 엉켜 있다 그러면 오일이나 뭐 알코올 약간 적셔가지고 이렇게 비껴주면 되겠어요. 엉성한 빗 이용하는 게 맞겠고요. 2번 손톱 끝으로 눌러가며 감긴다 했는데 손톱 끝이 아니라 손가락 끝. 그쵸? 3번 눈에 작은 수건을 덮어준다. 네, 맞습니다. 4번 머리카락에 혈액이 묻으면 더운 물로 씻어준다 했는데 네, 더운 물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과산화수소수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과산화수소수로 잘 닦이죠. 굉장히
혈액 같은 거 과산화수소수로 닦으면 아주 잘 닦여요. 네, 더운 물로 씻어준다. 이거 더운 물로 씻어준다가 아니라 네, 과산화수소수로 닦고 이런 것들로 이용해가지고 닦아낸 다음에 당황했네요. 갑자기 선지를 읽다 보니까. 그래서 머리카락에 혈액이 묻으면 과산화수소수로 닦아서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5번에 침대 높이를 시키는 사람의 무릎 높이에 맞춘다 했는데 무릎이 아니라 시키려면 그쵸. 허리 높이가 맞겠습니다. 그쵸. 허리 높이. 답은 3번입니다. 네, 43번 틀니를 보관하는 의치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했어요. 1번에 휴지에 싼다 했는데 휴지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쵸? 틀니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배울 때 뚜껑이 있는 컵에다가 뭐 찬물이나 미온수 부어서 담그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2번 뜨거운 물에 씻는다 했는데 네, 뜨거운 물도 틀니가 변형이 올 수 있어요. 네, 흐르는 찬물 네, 씻으면 되겠고요. 3번 물기가 없도록 건조시킨다. 이것도 네, 틀니 변형 올 수 있어요. 네, 연마제를 사용하여 닦는다 했는데 연마제가 아니라 네, 보통 우리가 틀니 세척할 때는 칫솔, 네, 그 다음에 세정제 요거 이용해서 닦으면 되겠다. 연마제는 뭔가 이렇게 닦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어떤 아주 고운 입자들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네, 닦을 때 막 미세하게 마찰이 생기면서 미세하게 막 깎아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틀니 세정을 할 때는 칫솔이랑 세정제 이용하면 되겠고요. 5번 미온수가 들어있는 컵에 담는다. 맞습니다. 그렇죠? 답은 5번이네요. 네, 44번 우측 편마비 환자가 환희를 입고 벗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환희를 벗고 입거나 아니면 수액이 달려 있거나 뭐 이럴 때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게 요것만 그냥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입이 마비됐다. 그러니까 마비 환자니까 입이 마비됐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네, 이게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거든요. 그래서 벗을 때는 건강, 건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우측이 편마비니까 우측이 마비된 쪽이고 그죠? 네, 좌측이 네, 건강한 쪽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입을 때는 우측부터 입고 벗을 때는 좌측부터 벗으면 되겠어요. 1번에 좌측부터 벗긴다. 맞네요. 벗을 때는 좌측. 2번에 우측부터 벗긴다 틀렸고 좌측부터 입힌다. 입힐 때는 우측부터 입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쪽 동시에 입힌다. 양쪽 동시에 벗긴다. 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45번 능동적인 관절 운동 중 무릎의 부종과 통증을 호소할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관절 운동을 하는데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관절 운동을 중단시킨다. 3번이 맞겠어요. 그러니까는 시행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상으로 무리하지 않고요. 무리하지 않고 만약에 통증을 호소한다 그러면은 관절 운동을 중단시키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6번 요추천자 후 두통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로 옳은 거 했어요. 요추천자를 하고 나면은 뇌척수액이 흘러나와서 두통이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듯한 자세로 가만히 누워있게 하죠. 그래서 답은 앙화의 자세로 누워있는 5번이 답이 되겠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파울러 자세고 우리 호흡곤란 있을 때 주로 이 자세 취하고요. 2번은 새우등 자세인데 이거는 요추천자 할 때 이 자세를 많이 취하죠. 3번은 트렌델렌부르크 자세고 하지 출혈, 샥 있을 때 이 체위를 많이 취하고요. 4번은 엎드려 있네요. 복와이라고 합니다. 등 근육 휴식하거나 아니면 구강 내에 이렇게 분비물 잘 흘러나올 수 있게 배액 촉진을 하기 위해서 기도 흡인되지 않게 배액을 잘 촉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체위가 되겠습니다. 46번은 5번이 되겠네요. 47번 오른발을 다쳐서 목발을 짚는 환자가 계단을 올라갈 때 옳은 거였어요. 오른발이니까 이쪽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계단을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목발 이용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고 했으니까 계단을 올라갈 때는 이렇게 좋은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건강한 다리부터 올려요. 그 다음에 목발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불편한 다리. 계단을 내려올 때는 안 좋은 방향이니까 불편한 다리가 이제 내려오게 되겠는데
내려가는 거니까 목발부터 내려요. 목발. 안정적이지 않은 자세니까 내려가는 거 목발부터 내리고 네, 불편한 다리 내리고요. 안 좋은 방향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불편한 게 먼저 와요. 건강하고 불편한 것 중에는 불편한 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이어서 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 올리고 목발 올리고 그 다음에 불편한 다리, 내려올 때는 목발 먼저, 그 다음에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그래서 여기서는 계단을 올라갈 때니까 네, 건강한 다리를 먼저 올리는 거. 여기가 지금 네, 붕대 감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건강한 다리를 먼저 올리는 1번이 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48번 요실금 환자에게 방수포를 적용해야 하는 범위로 옳은 거였어요. 요실금이니까 소변을 보게 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음부가 있는 그렇죠. 어깨에서 무릎까지 3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9번 환자를 다른 병동으로 전동시킬 때 간호조무사의 임무로 옳은 거였어요. 병동을 병동을 옮기는 거죠. 전실은 병실을 옮기는 거고 전원은 병원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동을 옮기는 거예요. 뭐 4일 병동에 있다가 5일 병동으로 옮긴다. 이럴 때 전동이라고 하고요. 1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임무로 옳은 거. 1번 퇴원일을 정해준다. 네, 상관없죠. 2번 입원비를 계산하도록 알려준다. 네, 전동한다고 입원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음 외래 환자 알려준다. 이런 것들 퇴원할 때 다 하는 거고요. 그죠? 4번 이동할 병동의 이용 시간을 확인한다. 네, 옮겨가려고 하는 병동 가도 되나요? 하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4번 맞겠고요. 환자가 쓰고 남은 약을 약국에 반납한다 했는데 쓰던 약 네, 같이 가져가야 돼요. 같이 가져가야 돼. 네, 같이 가져가야 될 것들이 해당되는 게 의무 기록지. 네, 지금은 뭐 전산 기록으로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의무 기록지 같은 거 아니면 검사물 네, 아니면 뭐 특수 기구, 그 환자만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 같은 거 있으면 같이 가져가야 되고 약국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약을 꼭 같이 가져가야겠죠. 네, 답은 4번입니다. 50번 환자를 운반차로 이송할 때 벨트 보호대에 채워야 할 부위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벨트 보호대. 허리에다가 채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허리 있는 부분에다가 벨트니까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성 있게 딱 채워서 낙상하지 않도록 운반할 때 채우면 되겠습니다. 운반차 우리가 보통 진행할 때 진행 방향 쪽으로 환자 다리가 놓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쪽에는 응급처치 기술이 능숙한 사람이 서게 해서 우리가 이동을 시키면 되죠. 50번의 답은 2번입니다. 51번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즉 치료적인 의사소통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는 치료적인 의사소통과 비치료적인 의사소통이 있는데 1번에 보면 그만한 일에 울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 이 비치료적인 의사소통에 해당이 돼요. 그쵸? 약간 비판하잖아요. 그만한 일에 작은 일에 울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하는 거. 비난에 해당이 되겠어요. 비치료적인 의사소통, 비판하는 거. 2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거절에 좀 해당이 되겠네요. 거절.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이 얘기는 하지 말고 딴 거 얘기하자. 그래서 불안으로부터 약간 방어하는 기제입니다. 거절. 3번 잠시라도 제가 같이 있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맞죠? 그쵸? 네, 4번 저는 그런 결정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약간 저라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조언에 해당되는 네, 비치료적인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5번 부인이 폐암인데 아직도 담배를 피우시면 어떡하세요? 이것도 약간 비판적이죠. 네, 비난에 해당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52번 결장루 시술 환자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했네요. 네, 결장루가 어떤 건지 네, 그림을 보면서 또 이해를 해봅시다. 해볼게요. 자, 결장루라는 건 우리가 결장이 어디예요? 대장에 있는 부위다, 그죠? 그래서 결장, 뭐 상행, 횡행 결장, 하행 결장, S자 결장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결장 어딘가에 뭐 암덩어리나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잘라내게 되겠죠. 부위를 제거하고 이 대장의 일부분을 이 복벽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끄집어내서 인공 항문을 만들어 주는 게 결장루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결장로 시술 환자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있는데 1번에 결장로의 색깔이 보라색인 것이 정상이다. 점막을 이렇게 끌어다가 뒤집어서 이렇게 꼬매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색깔 자체가 보라색인 게 정상은 아니겠죠. 뭔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거나 괴사가 오는 거이기 때문에 조직이 이렇게 썩을 때 보통 색깔 자체가 청색, 보라색 이런 걸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 구강의 점막을 떠올려 보면 색깔 자체는 선홍색으로 있는 게 정상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젓갈색, 검은색 이런 건 장루가 괴사하는 사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급속 이동 증후군이 나타난다 했는데 급속 이동 증후군과 관련 있는 건 우리 위절제술 했을 때 나오는 거고요. 3번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얘는 변비 예방하기 위해서 그쵸. 충분한 수분, 섬유질 이런 것들 권장한다 맞겠습니다. 변비 예방하기 위해서. 4번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마늘, 양파, 양배추, 달걀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줄여야겠죠. 자, 제한해야겠고요. 5번 빨대로 수분을 섭취하게 한다. 네, 빨대로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복부에 가스가 생기니까 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대로 먹으면서 공기도 함께 꿀꺽꿀꺽 이렇게 삼키게 되기 때문에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게 돼요. 그래서 불편하겠죠.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일로 가스도 좀 많이 나올 거고요. 그죠? 빵빵해질 거예요. 공기만 차게 되는. 네, 불편해져요. 그래서 네, 52번의 답은 네, 3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네, 53번 통목욕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창문을 열고 환기시킨다 했는데 목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춥잖아요. 그죠? 실내 온도는 보통 우리가 네, 적절하게 24도 정도 유지되게 창문도 좀 닫아줘야 되고요. 2번에 문을 잠그고 혼자 둔다 했는데 통목욕 할 때는 그쵸 쓰러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주 들여다보고 또 안에서 문 잠그지 않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3번 통의 물은 2분의 1로 채운다. 네, 맞습니다. 그쵸? 4번 20분 이상 목욕한다 했는데 20분 이상 있지 않아요. 너무 오래 있지 않고요. 5번 어깨에서 손 쪽으로 닦는다 했는데 네, 손에서 어깨 쪽으로 네,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4번 특수검사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거 있어요. 1번에 자기공명 영상 촬영 시 네, 금속을 제거한다 했는데 자기공명 영상이 MRI가 되겠죠. 이거 촬영할 때 금속 자기장 때문에 금속 제거해야 돼요. 특히 뭐 또 틀니, 반지, 시계, 그다음에 금속으로 된 머리핀 이런 것들 다 제거한다. 2번 신우조용 검사 후에 수분 제한한데 제한하지 않고요. 3번 바륨 관장 시 흰색 변을 보며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바륨 관장했을 때 네, 흰색 이거 변을 보는 거 조영제 먹어서 그런 건데 흰색 변을 보는 거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정상이다라고 했습니다. 4번에 심전도 검사 시 금식시킨다 했는데 심전도는 금식 안 해도 돼요. 5번 위내시경 검사 시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왼쪽으로 눕게 하는 게 맞겠네요.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자기 공명 촬영 시 금속 제거한다. 그래서 틀니, 반지, 시계, 머리핀 이런 것들 다 제거하는 거 1번이 답이 맞겠습니다. 네, 55번 병원 화재 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에 경증 환자보다 중증 환자를 먼저 이동시킨다 했는데 네, 경증 환자가 먼저 이동이 돼야 되겠죠. 제일 먼저 이동을 해야 될 분들은 내원객, 네, 그 다음에 거동 가능한 사람, 네, 그 다음에 경증, 네, 그 다음에 중증,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직원이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이번에 마른 수건으로 입을 가린다 했는데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가려야 되겠고 필터 역할을 하려면 네, 마른 게 아니라 젖은 걸로. 네, 3번 문 손잡이가 뜨거울 때는 다른 이동 경로로 대피시킨다. 네, 맞네요. 그죠? 3번에 건강한 환자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한다 했는데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아요. 화재 시에는. 그죠? 5번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소화기를 사용한다 했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아니라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네, 56번 조직물류 폐기물 태반 제외한 조직물류 폐기물의 처리 시 상자의 종류와 그 색깔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물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또 사진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의료 폐기물의 종류에 맞게 우리가 도형의 색상이 좀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네, 격리 의료 폐기물일 때는 도형의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붉은색 격리 의료 폐기물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해 의료 폐기물, 그 다음에 일반 의료 폐기물 등은 상자형일 때는 네, 노란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봉투형, 이렇게 봉투형으로 되어 있는 건 네, 검정색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태반은 뭔가 이렇게 재활용해서 뭔가 쓰임이 있잖아요. 그쵸? 안전하다 뭐 이렇게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격리는 위험하니까 빨간색이고. 그래서 태반은 네, 녹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 그래서 이렇게 종이류로 되어 있는 상자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위해, 그런 우리 바늘, 이렇게 찔릴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딱딱한 데다 넣어야겠죠. 그래야지만 바늘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건 상자나 이런 것들 뚫고 나와서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니까 보통 해서 일반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골판지 상자에다가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손상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한 플라스틱에 좀 이용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위의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은 상자형은 노란색 마크, 봉투형은 검정색 마크 이용한다. 지금 56번에서는 조직 물류 폐기물, 태반 제외한 조직 물류 폐기물이니까 이거는 이제 위해 의료 폐기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통 위해 의료 폐기물에 해당되는 게 조직 물류 폐기물,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그다음에 뭐 생물화학 폐기물, 혈액 오염 폐기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 조직 물류 폐기물의 처리 시 상자의 종류, 합성수지 상자, 여기 3개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색깔은 노란색이 해당이 된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57번 실내 환경을 위해서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실내 온도를 28도씨로 유지한다 했는데 우리 실내 온도는 적절한 온도가 있었어요. 그죠? 20에서 22도씨 유지한다. 222 기억하시면 돼요. 2번에 유리창 청소는 위에서 아래로 한다라고 했는데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게 맞죠, 그쵸? 이렇게 위쪽부터 막 청소를 하고 내려오면은 먼지가 떨어져도 아래쪽 거 닦으면서 그냥 닦이겠잖아요, 그쵸? 근데 아래에서 위로 하게 되면은 아래 닦고 위 닦고 하면서 위 닦으면서 먼지가 아래쪽으로 더 떨어져서 또 아래쪽이 지저분해지니까 위에서 아래로 한다. 네, 맞겠습니다. 3번 감염병 환자 이불을 털어낸다 했는데 감염병 환자 이불은 털어내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감염 예방 위해서. 4번 낙상이 일어나면 그대로 두고 간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대로 두지 않고요. 그죠? 환자부터 보살펴야겠죠. 5번 물이 엎질러졌을 때 바로 닦지 않는다 했는데 바로 닦아야겠습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58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네, 1번 마스크 안쪽에 수분을 닦아내서 피부를 건조하게 해주는 거 맞겠습니다. 2번에 모직 합성 섬유로 된 이불 사용한다 했는데 네, 모직 합성 섬유는 정전기를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정전기가 네, 불꽃에 점화제가 돼서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건 옆에 산소통이 있다는 거니까 네, 불이 붙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면 이불 사용해야 되겠고요. 3번 산소 유량계의 볼을 눈높이 아래가 아니라 볼과 눈높이는 수평으로 맞춘다. 우리가 그림으로 그때 앞에 모의고사 풀 때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4번 증류수통에 생리식염수를 넣는다 했는데 증류수통에 생리식염수를 넣게 되면은 우리가 소금물을 코로 들이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리식염수가 아니라 네, 증류수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생리식염수가 아니라는 거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5번 손가락 2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 마스크를 코와 입에 덮는다 했는데 네, 손가락 2개 정도면은 너무 들떠요. 그쵸? 산소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처방된 상소가 네, 기도로 호흡기로 잘 들어가려면 피부에 잘 밀착되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59번 고막 체온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탐침 끝에 윤활제를 바른다 했는데 고막 체온 끝에 있는 탐침에 윤활제 바르지 않습니다.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사용 후에 알코올로 닦으면 되겠네요. 2번에 체온계를 잡고 2, 3분 기다린다고 했는데 고막 체온계는
네, 수초면 측정이 가능해요. 그죠? 분까지 가지 않고요. 보통 뭐 5초 정도면은 충분히 네, 측정이 가능합니다. 3번 보청기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다. 네, 맞겠네요. 고막에다가 체온을 측정하는 거니까. 4번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는 측정을 금지한다 했는데 네, 호흡곤란이 아니라 우리 귀 수술했거나 귀에다가 고막 체온 재는 거니까 귀 속에 분비물이 있다, 뭐 흘러나오는 게 있다, 배액이 있는 사람들은 사용하면 안 되겠죠. 5번 성인은 귓바퀴를 네, 후 하방이 아니라 네, 후 상방이 맞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네, 60번 호흡 측정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의 영화는 30초 동안 측정한다 했는데 네, 영화, 뭐 아동 이럴 경우에는 30초가 아니라 1분간 풀로 측정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2번에 흡기와 호기를 각각 1회로 측정한다 했는데 합쳐서 1회 측정이죠. 3번 환자에게 측정 시간을 알린 후 측정한다 했는데 알리지 않고 호흡 측정할 때는 네, 측정합니다. 4번 요골 맥박 측정 후 그대로 손목을 잡은 채 호흡을 측정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맞네요. 5번 리듬이 규칙적이면 15초간 측정한 후 4배로 계산한다 했는데 리듬이 규칙적이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15초가 아니라 30초 측정해서 네, 2배 곱하기 2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네, 61번 소변 배양 검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일반적인 소변 검사가 아니라 배양 검사네요. 배양이라는 건 균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소변을 멸균통에 받는다. 그렇죠. 균이 아무것도 없는 통에 받아야지만 우리 소변에 어떤 균이 자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멸균통에 받아야 되고요. 2번 소변통에 방부제 넣는다. 이건 상관없는 얘기고 이거는 방부제는 24시간 소변 수집할 때나 나올 수 있는 선지가 맞겠어요. 3번 소변 검사 후 냉동 보관한다 했는데 냉동 보관하지 않고 받은 즉시 바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4번 외음부를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했는데 네, 앞에서 뒤로 닦아야겠네요. 바뀌어야겠어요. 5번 검채물 용기에 30에서 50cc 정도 수집한다 했는데 네, 이것도 일반 소변 검사에 해당되는 선지가 맞겠습니다. 네, 균을 배양시키는 정도의 양은 네, 배양은 그냥 3에서 5cc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공 하나만 떼면 돼요. 네, 배양 검사일 때는 답은 1번입니다. 네, 62번 복부 수술 환자가 수술 후 병실에 돌아왔을 때 해야 할 간호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복부를 베개로 지지하고 기침을 하게 한다. 네, 복부에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절개가 생기면서 복압이 올라가면서 기침을 하면 통증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복부를 베개로 지지하고 기침하면 되겠고요. 2번 침대에 똑바로 누워있게 한다 했는데 네, 수술하고 왔을 때는 의식을 회복하면 반자이가 맞겠어요. 네, 그래서 2시간마다 뭐 자세도 좀 바꿔주고요. 심호흡을 해서 가래도 잘 배출하게 해서 폐합병증도 좀 예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반자이. 그래서 24시간 동안 3번에 절대 안정시킨다 했는데 네, 절대 안정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네. 4번 심호흡과 기침을 못하게 한다 했는데 격려해야겠죠. 격려.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5번 입으로 숨을 마시고 코로 내쉬게 한다 했는데 네, 코로 숨을 마시고 네, 입으로 내쉬게 한다. 네, 방법이 바뀌었네요. 답은 1번입니다. 네, 63번 이온가스 멸균을 적용해서 재사용하는 물품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네, 이온가스 멸균을 해야 되는 거 묻는 건데요. 그쵸? 1번의 환희 같은 경우에는 고압증기. 네, 고압증기 멸균해야 될 거고 네, 뭐 스테인리스 곡반 네, 그 다음에 뭐 도뇨 세트 네, 도관을 제외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우리 고압증기 멸균이 맞겠다. 그죠? 겸자도 그렇고 네, 그리고 고무카테타는 이유가 많네요. 그죠? 고무 제품 자체가 굉장히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고압증기 돌릴 수 없고요. 그리고 뭐 예리한 기구, 뭐 내시경,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네, 고무카테토 고무 제품 이온가스 돌리면 되겠다. 답은 2번이네요. 네, 보통 도관은 네, 재사용하지 않고 일회용 보통 사용하거든요. 그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64번 객담 채취 방법으로 옳은 거 했어요. 1번에 저녁에 받는다 했는데
객단 받을 때는 저녁이 아니라 우리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 첫 가래를 받게 하죠. 2번 205인 침을 받는다 했는데 객단 검사할 거니까 가래를 뱉어야 되겠고요. 3번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객단 받는다 했는데 기관지 확장제 흡입하지 않고 객단 받아야 되고요. 4번 검사실로 바로 보내지 못할 경우 실온에 보관한다. 실온에 보관하지 않고요. 24시간 이내면 냉장 보관이 맞겠습니다. 5번 입을 헹구고 받는다. 위생적으로 가래를 채취하려면 5번이 답이 맞겠습니다. 65번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으로 물을 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물 자체가 무의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꿀꺽하고 식도로 잘 삼킬 수가 없으니까 기도 쪽으로 흡인돼서 질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6번 곰으로 된 얼음 주머니의 사용 방법으로 옳은 거 있어요. 1번에 각이 진 큰 얼음으로 주머니 채운다 했는데 잘게 깨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모난 부분 원만하게 해서 우리가 주머니 채우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방된 상처에는 30분 동안 적용한다 했는데 얼음 주머니 개방된 상처에는 대면 안 되겠습니다. 대면 안 돼요. 3번 얼음 주머니 입구까지 가득 채운다 했는데 절반만 채우면 되죠.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넣고 찬물 붓고 공기 빼서 잠궈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4번에 얼음 주머니를 피부에 직접 떼어 준다 했는데 천으로 만든 커버 있죠. 그거 씌워가지고 우리가 대주면 되겠습니다. 5번 적용 부위를 최소한으로 노출한다. 맞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67번 공기주의 지침을 적용하는 환자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환자를 병실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할 수 있기는 합니다. 1번은 맞습니다. 정답은 맞아요. 2번 병실에 들어가는 간호조무사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했는데 마스크 자체는 우리가 공기주의 지침은 수술용 마스크로는 안 되죠. 이거 할 때는 그쵸 N95 마스크 착용해야 됩니다. 3번 병실 내에서 환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했는데 음압 격리실에 공기주의 환자는 격리실에 혼자 격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실 내로 들어가는 의료진이 들어갈 때 N95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맞겠습니다. 환자는 굳이 마스크 착용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4번 하루에 한 번 병실 문을 열어 환기하도록 한다 했는데 공기주의 지침을 적용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공기에 의해서 우리가 감염될 수 있는데 환기하게 되면 안 되겠죠. 밖으로 공기가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압 격리실에 격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기하는 게 아니라 틀렸고요. 5번에도 환자를 반드시 양압 격리실이 아니라 음압 격리실에 격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68번 모든 종류의 미생물을 사멸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소독제에 해당되는 것은 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소독제 하면은 끝이 알데히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알데하이드. 그래서 답은 2번이긴 한데요. 68번 문제가 좀 어렵기는 해요. 되게 디테일하게 나온 문제라서. 그래서 글루타르 알데히드, 프탈 알데히드, 알데하이드 이렇게 끝나는 거. 그리고 여기에 7.5% 우리 과산화수소수. 과산화수소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급 암모늄염 이런 것들은 낮은 수준의 소독제예요. 페놀 이것도 낮거나 중간 75%도 중간 낮은 나머지들은 다 중간이거나 낮은 종류의 소독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69번 간이 혈당 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천자할 부위를 닦은 알코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천자했는데 알코올이 다 건조되고 나면 날아가고 남는 그때 천자해야겠죠. 찔러야겠죠. 2번 손가락을 천자하기 어려운 경우 손바닥을 천자한다 했는데 손가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바닥을 주로 하진 않고 이렇게 모세혈관이 많은 깃볼이 차라리 적당하겠습니다. 3번 손가락 끝을 살짝 찌른 후 힘을 주어 혈액을 짜내게 되면은 세포액이 또 섞여서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 되겠고요. 4번 체혈침을 일반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했는데 일반 의료 폐기물 아니라 손상성 폐기물에 버리면 되겠습니다. 5번 손가락 끝 쪽에 측면을 천자하도록 한다. 피도 잘 나고 통증도 덜하다라고 했죠. 5번이 답입니다.
네, 7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호흡 리듬은 규칙적이나 호흡이 비정상적으로 깊고 호흡 수가 증가하며 당뇨병 케톤산증 발생 시 나타나는 호흡은 그렇죠. 쿠스마을 호흡에 해당이 되겠네요. 네, 체인스톡 호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종시 볼 수 있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임종시. 네, 비호 호흡은 우리 보통의 그 뇌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불규칙한 호흡 뭐 한 4호회 그 다음에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 무호흡 이렇게 교대로 쉬는 경우 이럴 때 우리가 비호호흡이라고 하고요. 자위호흡은 앉은 상태 호흡입니다. 주로 호흡기 천식일 때 COPD일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자위호흡. 네, 빈호흡은 호흡 빈도가 많은 경우를 우리가 빈호흡이라고 하죠. 그래서 70번에 해당되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